소화가 잘 되는 인삼 한번 뜯어서 네. 넣어서 한번 드셔보시죠. 이게 뭐 인삼 액기스입니까? 이게 그렇습니다. 뭡니까? 약간 오, 액기스. 야. 추석 선물로 건강을 위한 인삼을 생각하신다면 인삼 흡수가 잘 되는 소화삼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현재 20% 파격적인 할인을 진행하고 있어요. 정말 좋은 기회입니다. 아, 이거 맛있다. 이 소화가 잘 되는 인삼, 소화삼은 소화삼인데요. 50년 역사의 태광 한의원의 비방으로 만들었습니다. 비방이 뭐예요? 숨은 비법, 처방 뭐 이런 숨은 거겠죠. 방법? 네, 태평해민 화재국방에서 나오는 사군자탄 처방을 기본으로 한의학학 박사 고장호, 고장호 박사가 개발한 보약식품입니다. 아, 그렇군요. 첨가제 전혀 없고 네. 오직 인삼을 포함한 7가지 재료로만 만들었습니다. 약초예요, 그렇습니다. 약초. 뭐 네. 인삼, 백출, 복령, 감초, 진피, 소엽, 계피 이렇게 들어가 있네요. 그렇습니다. 네네. 예, 소화삼은 한의학 박사가 개발한 제품인가 동시에 1년에 한 번씩, 원래 법적으로는 2년에 한 번씩인데 아, 1년에 한 번씩 인삼 시험 성적서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인삼 재배자와 제조자 등을 모두 공개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인삼을 어디서 만들고 누가 만들었는지 다 공개를 하는군요. 그렇습니다. 네네. 예. 자, 명절 건강 선물 수화삼을 김용민 닷컴에서 압도적 최저가에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이 한 그렇습니다. 포가 60포가 88,000원. 네네. 원래는 그런데 김용민 닷컴에서는 66,400원. 무려 2만 원 가까이 쌉니다. 네네. 예. 김용민닷컴이 참 이런 싸게 하는 건 어디 뭐가 있어요? 아니 직접 뭐 직거래를 해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뭐 가라를 좀 팔거든. 중간에서 좀 갈아 좀 한다. 예, 농담입니다. 예. 식품만 팔아요. 그게 저희가 나름대로 또 여러분들이 많이 또 구매를 해주시니까 네네. 또 이제 파는 분들한테 예, 이제 여기다 좀 저가로 공급을 하면 신뢰로. 대박 나게 해줬겠다. 이렇게. 방리담에. 예, 그게 저 사기를 쳐가지고 후려치고 있습니다. 뭐 조각가요? 왜 제사를 이렇게 갖고 계세요? 이렇게 자, 자기 수호삼 다 드셨습니까? 어때요? 아, 좋아요. 그거 하나씩 주머니 넣고 다니면서 예. 약간 힘들 때 하나씩 먹으면 좋을 것 같아요. 어우, 야, 이게 보약이네. 완전히. 맞아요. 예. 와, 진해서. 자, 인삼과 사람이 하나 되는 삼위일체. 삼위일체. 자, 소화삼. 소화가 잘 되는 인삼, 소화삼. 여러분들 많이 구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네. 자, 마지막 하나 더. 또 떡이 있네요. 이게 저 한산. 추석에 무슨 떡을 먹습니까, 우리가? 송편 먹죠. 송편을 먹습니다. 예. 예. 추석에 먹을 떡이 필요하신 분들께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송편이 아니라 생모시로 만든 모시떡. 떡의 빛깔이 초록색이면 흔히 쑥떡이라고 생각하시는데 네. 이 쑥떡과 생모시는 완전히 다릅니다. 이게 생모시로 만든 거예요. 네. 그렇다고 뭐 모시가루를 섞어서 만든 떡이 아닙니다. 그 이름도 유명한 한산의 생모시만을 사용한 완전 전통 모시떡입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나머지 읽어드릴까요? 이거 봐요. 네. 이게 또 그 초록색이라고 해서 매생이를 갖고 만든 게 아니야. 이렇게 또 오해할 수가 있는데 뭐 절대 김 그렇지 아니냐, 뭐 네. 해초 아니냐, 뭐 이런데 네. 절대 아니고요. 자, 고스록의는 이 충남 서천 지역의 유명 떡 생산 업체로서 아까도 말씀드렸죠, 해썹 인증. 이게 저희는 해썹 인증이 없으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굉장히 이거 받기 어려운 거거든요. 해썹 인증 시설을 갖춘 곳은 물론이고요. 국내 유명 백화점 및 홈쇼핑에서도 지금 현재 인기리에 판매가 되고 있고 또 추석을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추석에 이거 떡 만들어서 파는 뭐 이렇게 드시는 분 사실 요즘 많이 없잖아요. 이거 좀 만들기가 얼마나 번거롭고 힘듭니까? 이거 아마 구입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원래 생모시 개떡을 포함해 3종이었으나 이 개떡은 품절됐습니다. 우리 저번에 개떡 한번 했어요. 그래서 내가 그때 그랬단 말이에요. 개떡이 제일 맛있다고. 품절이 됐네 벌써. 예, 품절이 된 상태고요. 자, 생모시 송편과 송병도 명절 전에 품절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 여러분도 연락을 주셔야 됩니다. 구입을 하시려면요. 네. 자, 냉동 보관이 가능해서 미리 구매해 두시는 것을 강력 추천드립니다. 그래요. 자, 고스록 생모시 송편 400g 3봉에 13,500원, 또 생모시 송병 400g 3봉에 13,500원에 판매가 되고 있으니까 여러분의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시장에서 파는 그 송편 많이들 드셔보셨잖아요. 그 안에 깨 들어가가지고 그 설탕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거. 그거 먹는 이거 먹으면 진짜 가격도 거의 비슷하고 미리 주문해 놓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떡이랑 고기를 같이 드신다고요? 떡과 고기를 먹을 수 있죠. 야, 신기술이네요. 목은 매실 텐데. 콜라 좀 드려요. 쑥떡인 줄 알고 쑥이 아니고 이제 생모시라는 걸 처음 먹어보는데 엄청 맛있네요. 모시떡. 예, 굉장히 고소하면서도 되게 오묘한 맛이 이게
40 이하는 사실 드시면 맛이 별로 없을 것 같고 40 이상 된 어른들이 먹는 음식. 예, 구수한 그 옛날 저도 맛. 사실 이제 예. 어렸을 땐 팥을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근데 이제 네네. 나이를 먹으니까 결국 입이 딱딱 달라붙네요. 그렇죠. 예. 아주 막 그러니까 이제 김치 맛을 알겠어. 사실 20대까지 뭐 굳이 김치를 왜 먹어야 되나? 아, 그래요? 네. 아니 먹는 것 중에 굳이 왜 먹어야 되나 생각한 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요. 오. 그냥 고기를 먹어야 되겠다. 그렇죠. 느끼하죠. 고기만 먹으면. 네, 김치의 그 아삭한 식감. 아, 근데 나이 드니까 네. 김치의 맛을 알겠어. 아, 그것도 김치의 맛은 굉장히 좀 늦게 깨달으신 것 같네요. 다른 거에 비해서. 예. 저 그래 작년부터 김치 담가 먹기 시작했습니다. 직접요? 네, 제가 직접. 아니, 그래도 사모님께서. 아니 처음부터 나 혼자 오, 무슨 김치를? 배추김치를? 배추김치, 깍두기, 파김치를 철마다 담가 먹고 있습니다. 저 요리를 좋아하시나 보네요. 예. 해먹으니까 엄청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예, 진짜 이 진정한 김치 맛을 깨닫기 위해서 계속 연습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 그렇군요. 좀 한번 싸워 주세요. 김치 한번 맛보고 아직 싶네요. 뭐 남 보여드린 부끄러운 실력이고. 김수미 씨는 떡 별로 안 좋아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뭐 원래 잘 드세요, 떡을? 다 먹었는데? 다 드셨어요? 떡을 남자들이 좀 여자들에 비해서 덜 좋아하잖아요. 근데 조금 나이가 드니까 저 여기서 어리지만 나이가 드니까 조금 더 저 좋더라고요. 비린내가 나지. 저도 확 토해버리고 싶네. 아직 뭐 애송이죠. 예. 얼마나 차이가 나. 예. 박문석 의원님은 어떠세요? 떡 많이 좋아하세요? 다 드셨네요. 안 좋아했어요. 떡을. 예. 안 좋아했는데 이제 정말 나이가 드니까. 근데 우리 아버님이 그러시더라고. 우리 아버님이 거의 떡돌이신데 떡을 그렇게 좋아하시는데 우리 아버님 젊었을 때 안 드셨대. 이게 좀 입맛이 바뀌는 것 같아요. 그렇죠. 입맛은 계속 좀 바뀌는 것 같습니다. 예. 자, 고수록, 모시, 송편, N, 송병. 네, 이것이 답입니다. 이제 뭐 따로 저기 떡하지 마시고, 자, 김용민닷컴에서 고수록, 생모시, 송편, 송병. 아, 떡도 말 오늘 다 맛있네, 진짜. 다 맛있어. 예, 다 네. 맛있어요. 근데 떡은 진짜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젊은 분들은 잘 모르겠고 이제 떡이 맛있다고 생각하시는 나이의 분들이 딱 좋아하실 그 맛이에요. 아주 그냥 맛이 깊이가 있고 아주 심하게 달지도 않고 예, 딱 좋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텍스처라 그러나 이 씹는 맛도 예, 아주 적당해갖고 이게 얼린 걸 녹이는 건가요? 아니면 예, 그런 거죠. 근데 얼린 걸 녹였는지도 모를 정도로 예, 아주 맛있게 먹었습니다. 이 떡 나중에 후라이팬에다 구워 먹어도 참 맛있을 것 같습니다. 예.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또 하나 또 아주 빅 이슈가 바로 선거법 개정안, 그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저 조원진이 그걸 지지한다고 그랬죠? 내심 지지하죠. 내심. 겉으로는 막 이제 지지할 수밖에 없겠죠. 민주당이 패스트트랙으로 통과시키는 거기 때문에 겉으로 환영한다, 뭐 이런 찬성한다 이러진 않지만 내심 좋아하죠.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 공화당의 계산법으로는 한 지지율 한 뭐 5% 정도, 그 나올 수 3%가 있죠. 진입장벽이니까 나올 수 있어요. 예. 그걸 넘으면 내년에 우리가 비례의석을 특히 이제 TK에서 배출할 가능성이 높다 이 계산을 하고 있어서 아니 뭐 저 심 대표나 우리 당 의원들한테 와서 얘기했대요, 조원진이. 그래요? 자기 반대하지 않는다. 역시 그냥 이거는 당 뭐 이런 거보다 자기의 생존에 입각한 그런 결정을 그렇죠. 내는 거고요. 근데 어쩔 수 없이. 5%면 의석이 꽤 돼요. 꽤 높은 거죠. 되죠. 예. 그냥 산술적으로 15석인데 그렇게는 안 될 거고 하여튼 그래도 최소한 8에서 10석 정도는 충분히 나올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5%면. 그래서 그렇군요. 결코 5%가 무시할 수 있는 숫자가 아니에요. 그러네요, 정말. 예. 그렇게 해서 뭐 지난번에 얘기했던 대로 그런 종류의 저격수들을 전면 배치해갖고 당 스피커로 꾸리면 그거 우리 그러다 꽤 시끄러울 거예요. 그렇게 아니 해서. 그게 이제 언제야? 그때 총선에 18대 총선에 친박연대 전략이잖아요. 그렇지. 예. 근데 이제 그때는 심지어 뭐 연동형 비례대표제 같은 제도도 없었는데 그때 친박연대가 의석을 꿰어댔어요. 비례로만. 맞아요. 지역에서는 하나도 안 됐지만 뭐 조원진이나 홍문종이 구상하는 내년 총선의 전략은 그런 걸 거예요. 그러니까 저 감옥 안에 있는 박심을 팔아가지고 예. 친박연대와 친박연대와 같은 그런 성과를 내겠다. 그러면 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자기들에게 꼭 필요한 제도가 된 거지. 그렇죠. 저 TK 쪽 전문가인 김수인 평론가 봤을 때, 자, 지금 이 시점에서 전에도 한번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었는데, 우리 공화당의 파괴력, 그래서 저기 자유한국당과의 역학관계, 한번 좀 설명을 해주세요. 일단 지역구 선거는 선거법이 바뀌어도 소선거구라서 과연 1등 할 수 있는 선거구가 나올까, 우리 공화당이. 그 점에서 지역구 의석 배출 가능성이 대단히 낮게 보고요. 조원진은 될 거란 얘기 많이 하던데.
근데 조원진은 이미 우리 공화당 전에 새누리당 말기 때부터 지역구에서 여론이 좀 안 좋은 측면이 있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저는 조원진이 되더라도 석패율제, 비례대표제가 도입이 돼서 되는 것이 거의 유일한 길 같은데, 근데 과연 이제 그렇다면 결국에 비례잖아요. 지지율, 정당 지지율인데 3%를 넘을까? 우리 공화당이 그 점은 지난번에도 전국적으로? 네, 안 될 것이라고 봐요. 안 될 것이다. 네네. 쉽지 않아요. 아니 왜 투표는 자유한국당에다 하고 네. 정당은 뭐 우리 공화당에다 하고 그런 사람들 꽤 있지 않을까요? 그런 분들이 이제 중도 보수 50대는 꽤 있는데 네네. 극우 쪽에는 그 투표 패턴이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그냥 줄투표. 요란해. 그래요. 줄투표라서 그냥 자유한국당으로 제가 뭐 이제 대구 지역에 이렇게 뭐 시장 바닥이나 이런 데서 듣는 그 레퍼토리에 따르면 큰 데로 몰아줘야 된다. 아, 그렇지. 예, 그 논리가 또 작동이 될 것 같아요. 선거 그래서 아니 이 될 사람 선거제도 밀어주는. 개혁이 된 의미, 내용 이걸 많이 세일즈를 할 거예요. 네네. 우리 공화당 입장에서는 그래야 이제 예전처럼 그냥 줄투표 쭉 하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 표를 주시면 우리가 의석을 만들어서 박근혜 대통령을 지킬 수 있다. 이런 식의 이제 이 구전이나 홍보 포인트를 일종의 읍소 잡아가지고 전략 같은 거. 할 예. 거고. 저기도 그래요. 석패율 제도도 1등 안 해도 당선될 수 있다 여기서. 뭐 이런 식의 세일즈를 하겠지. 그렇다면은 뭐 우리 공화당이 한 5% 이상 지지율을 얻을 것 같다 이러면 자유한국당에 있는 의원들이 탈당을 해서 우리 공화당으로, 왜냐면 이 경선에, 그러니까 뭐라고 해요? 그 왜 경선에서 탈락하면. 경선에서 탈락하는 사람들이 많이 좀 빠져나갈 수도 있겠네요. 우리 공화당 쪽으로. 근데 경선은 이제 이인제 방지법 때문에 네. 경선 탈락을 하면 탈당을 못하는 컷오프 당하는 사람이 많아요. 컷오프 당하는 사람인데 오, 근데 몰랐어요. 예. 요즘 컷오프를 당할 거예요. 컷오프를. 추세가 그런데 이제 공천을 굉장히 뒤로 미루잖아요. 거의 최대한. 컵해 왔을 때 못 나가게. 예, 하기 때문에 그렇구나. 예, 그리고 저는 자유한국당이 여러 사력을 다해서 표가 새는 걸 막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리고 저는- 대구 경북 한마디만 더 드리면 대구 경북에서도 각 지역마다 사정이 달라서 네. 우리 공화당이 못 뚫고 들어가는 지역들이 있어요. 굉장히 보수적인 지역인데도 네. 예, 특히 없는 거지, 뭐. 저는 우리 공화당은 경북 농촌에서는 안 통한다고 봅니다. 네, 거기는 1, 2번 찍는 그렇지. 예, 그런 투표 패턴이 강해서 저는 20대 총선 때 민주당이 일당이 됐잖아요. 한석차로. 그건 정말 천혜의 조건이 갖춰졌기 때문에 가능했다. 뭐냐면 그때만 해도 민주당이 아주 몰패한다. 맞아요. 심지어는 뭐 백석도 못 넘는다. 막 그런 전망이 지배적이던 때였어요. 그때 민주당이 분열돼 있었잖아요. 그리고 그때는. 뭐 저기 새누리당이 뭐 180석을 넘어서 200석이 넘을 것이다. 그런 얘기도 나왔었어요. 맞아요. 예, 예. 저 그때 이제 결국 TK가 방심을 했어. 야 뭐 씨발 저기 뭐야 굳이 저 새누리당 안 찍어도 뭐 무소속 유승민 찍자 뭐 이런 분위기도 있었고 그래서 저쪽에서 이제 말하자면 방심하게 만든 거지. 그리고 호남에서 민주당이 완전히 박대를 당하니까 이 수도권이나 이 부산 지역의 이런 지지층들, 민주당 지지층들이 결집을 해가지고 결집을 해서 선전하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내년 총선 두고 TK 지역에 야 누구 찍어도 된다 이런 분위기가 과연 있겠는가? 아니라고 봐요. 결집이 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공화당이 굉장히 좀 위태로울 수 있고 자유한국당으로 몰린다. 마음에 안 들어도 몰아주자. 뭐 이런 분위기가 성숙되지 않겠는가? 네. 아니 근데 우리 공화당이 은근히 수도권 정당이에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 눈에 수도권에서 가장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광화문에서 막 저 천막농성하고 예. 매주말마다 집회하고 이러니까 서울역에도 계속 계시더라고요. TK의 저기 대구 경북의 그 시골 지역 여기는 오히려 잘 존재감을 몰라요. 근데 우리 공화당이 이 서울에서 막 이걸 하면서 네. 눈에 보이니까 그리고 언론이 그걸 또 달아주잖아요. 종편이니 막 이런 데서. 그래서 은근히 수도권 정당. 그리고 유튜브에서 조선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유튜브도 보- 그렇고. 보수 유튜버들과 예. 함께 예. 무시 못하죠. 근데 그 결국에 예전에 그 당대표 경선 봤을 때 오세훈 시장도 이길 것이다, 김진태 의원이. 근데 그러다 결국에는 오세훈 시장이 이긴 거 보면은 또 그렇게 큰 영향력은 또 모른다라고 좀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 자유한국당에 봐야 될것 같아요. 예. 중도층이 은근히 있어요. 요란한 거야. 빈수레가 요란한 거야. 예. 근데 어쨌거나 선거를 앞두고 자유한국당은 이번에 선거를 이겨야 되잖아요. 근데 선거에서 이기는 유일한 방법은 혁신밖에 없습니다. 황교안이 친박을 많이 배제하고 많이 혁신하면 혁신할수록 지지도도 올라가고 역시 황교안이 다르네, 공무원이 다르네 이런 얘기가 나올 것이기 때문에 혁신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기존에 있던 친박이나 이런 사람들이 저는 그 안에서 어깃장을 놓으면서 우리 공화당으로 이동하든 하여튼 그렇게 연대를 해갈 가능성이 여전히 있기 때문에 네. 좀 지켜봐야 할 문제다. 그래서 네. 민주당하고 자유한국당은 어쨌거나 혁신 공천을 두고 한쪽이 혁신을 안 하면 같이 안 할 수가 있거든요. 요건 이제 둘 간의 상관관계를 좀
보면서 가야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법사위 90일, 네. 본회의 60일이 남았어요. 그러니까 법사위에서 90일 동안 또 자유한국당이 방해해도 결국에는 본회의로 가는 거죠. 본회의로 가는 거죠. 근데 이제 예. 법사위 90일은 하루도 단축하지 못할 거예요. 네. 여상규가 법사위원장이기 때문에 네. 법사위 90일은 다 경과해야 된다고 보고 그 다음에 가장 먼저 본회의에서 처리할 수 있는 날이 11월 27일입니다. 오. 법사위를 다 경과를 해도. 네. 근데 문희상 의장은 워낙에 이제 개헌론자에다가 이 다당제론자고 선거제도 개혁 반드시 해야 된다. 국회 안에서 누구보다 의지가 강한 분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시간을 그렇게 많이 끌지 않고 본회의에서 이 안건 처리를 할 거라고 보는데 해를 넘기지 않는다. 그럼요. 해 넘기면 안 되고. 근데 한국당이 저는 협상이 나올 거라고 봅니다. 이전까지는 뭐 비례대표 없애고 의석 270석으로 줄이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안을 들고 나왔는데 이렇게 가면 약간 이제 좀 초조해질 수 있는 게 지역구 의석을 지역구 의석을 많이 줄여요. 225대 75거든요. 예. 한국당 같은 경우에 이것 때문에 좀 난리를 칠 거야. 네. 특히 의석수 줄어드는 지방 같은데. 대구 경북 같은데 여기 이제 자기 텃밭인데 거기서 막 의석 지역구 통폐합되고 이러면은 의원들이 그 한석 가지고 목숨 거는데 그러면 어떤 식으로든지 비례 의석 포션을 줄이고 지역구를 줄어드는 거를 좀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러면- 협상을 만들어갖고 나올 거다. 증원도 가능할까요? 정수. 그건 안 정수. 할 거예요. 그건 안 그거는 해요? 민주당도 반대하고 한국당도 반대하기 때문에. 근데 한국당이 어쨌든 이번 선거제도 개혁의 가장 큰 취지인 이 연동형의 원리 이거를 크게 훼손하지 않는 그것만 훼손하지 않는 안을 들고 나온다면 협상을 해야죠. 네. 저는 협상을 하게 될 거라고 보고 그렇게 되면 아마 이제 최종적인 그림은 장담할 수는 없으나 지금보다 비례의석 비중이 조금 줄어든 채로 이 준연동형이 적용되는 근데 그것도 뭐 아쉽긴 하지만 네. 의미는 있어요. 일단 원리를 어떻게 반영하냐가 중요한 거니까. 이게 지금 225로 하면 네. 뭐 시뮬레이션 돌리는 사람마다 다르지만 서울이 8석 날아간다가 거의.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서울이 민주당도 많이 날아가요. 내부적으로 굉장히 골치 아프죠. 이건 근데 서울에서 8개 날린다 생각하면 서울만 8개예요? 서울만 8개. 경기도는 게리맨더링을 이렇게 저렇게 돌리면 하나 정도만 줄이고 끝낼 수가 있는데 서울은 8개 자리를 빼야 되는데 8개 빼는 게 결코 쉬운 게 아닙니다. 서울에서 8개면 그러니까 크죠. 지금- 동네에서 빠지는 것도 그렇지 지역에서 빠지는 것도 그렇지만 그렇기 때문에 협상이 쉽지 않을 것이고 그래서 전 박원석 의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인데 75석 비례를 다 유지하고 가기는 어려울 거고 그런 정도에서 어느 정도 양보가 있을 건데 이게 현실로 들어가면요 이제 이거 뭐 결코 쉬운 건 아닌데 제가 몇 차례 걸쳐 강조했지만 패스트트랙은 법원을 날치게 하는 게 아니고 끝내는 날짜만 정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90일 동안 박터지게 협상을 해야겠죠. 나는 그 자유한국당이 그렇게 해서 협상에 나올 것이다. 그거는 불가능한 얘기라고 봅니다. 어떻게 하느냐? 결국에는 본회의에 이제 회부가 돼가지고 표결을 했을 때 부표가 더 많이 나오게. 그래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민주당 의원들 설득하고 막 그런 방식으로 하지 않겠는가. 공천 전에 네. 그 반기 들기 어려워요. 아니 근데 그거는 어차피 사람의 이름 다 깔까요? 의안에 이름 다 대한 깔까요? 투표기 때문에 이거는 비밀 투표가 아니에요. 예, 다 까지죠. 아, 이름이. 그래요? 예, 누가 반대한지 다 나와요. 그건 안 되고 아이 진짜 안 나온다고 좀 해줘요. 어떻게 그렇게 얘기를 해? 얘가 비웃잖아요. 뭐야, 뭐 아무것도 모르네요. 이름 바꿔 황현희 TV로. 잘 모른다고 한 사람한테 비웃은다. 이게 이제 패스트트랙 같은 경우에는 그 법안의 기밀 유지를 위해서 전부 다 들어가서 이제 손으로 적는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누가 누구한테 투표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김용민 PD님 말씀이 100% 맞는 걸로. 예. 알겠습니다. 이거만 따갖고 내보내는 거예요, 또. 근데 저는 무기명으로 해도 괜찮겠다 싶은 게 나경원을 포함한 자유한국당의 수도권 의원들이 찬성표를 던질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요? 네. 왜? 아니 지금 소선거구로 그냥 치러가지고 석패율도 다시지. 없이 예. 석패율이라도 있어야 살아남지. 사실 저는 자유한국당 수도권 의원들은 선거제도가 좀 여야 사당 합의에 가깝게 바뀌거나 혹은 중대선거구가 되거나 이것을 원하고 있다고 봐요. 근데 지금 그래요? 근데 자유한국당이 협상에 못 들어온 이유는 안에서 정리가 안 될 겁니다. 그렇지. TK 지역 의원들은 선거법 개정을 절대 반대할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당선을 생각한다면은 수도권의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이번에 그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더 좋은 아니다. 그러니까 준 TK는 연동형보다 석패율이. 석패율이. 어쨌든 이번 그 개편된 그 선거법 같은 경우 제가 개편되려고 하는 예전에 선거법이 예언을 한 적이 있는데 나경원이 원내대표 연설 끝나고 그때 뭐 김정은 대변인 이걸로 예. 쑥대밭을 만들어놨죠. 그리고 네. 나오는데 자유한국당 사람들이 박수를 치니까 이렇게 했잖아요. 화이팅!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맞아요, 맞아요. 제가 그 사진을 딱 올리면서 석패율로 당선되고 웃는 나경원이라고 예언을 때렸어요. 그래요? 석패율제가 도입이 되면 나경원 지역구에서 지고 석패율에 걸려가지고 들어올 수도 있다. 거꾸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환영한다. 와 이거 정말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협상에 나올 거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석패율 같은 거는 여야 중진들이 드러내놓고 말은 안 하지만 피차 원하는 제도거든. 네. 그러니까 그런 걸 살려두고. 그러나 지역구를 너무 많이 줄여야 되는 거는 당 차원에서 부담스러워. 예를 들면 서울에서 8개를 줄이면 가장 먼저 줄어들 곳 중에 하나가 노원이에요. 노원이 지금 3개인데 네네. 노원은 2개로 줄게 됩니다. 근데 지금 아마 근데 또 노원 갑에 나왔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노원 갑하고 네. 노원병이 합쳐질 가능성이 있어요. 아니 어찌됐든 간에 네. 노원 가불병 지역구 다 3명이 다 민주당이잖아요. 민주당이에요. 예. 그럼 이 교통정리를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문제가 있고 그리고 서대문 같은 데도 지금 하나로 줄어들 가능성이 사람이 많이 줄어서 높고 그 중구 성동구 중구, 성동구, 종로까지 다 합쳐야 될지도 몰라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런 데들이 골치가 아픈 거예요. 아니, 그럼 민주당 쪽에서 반대 의견이 좀 많이 나오겠는데. 지역구 의원들은 내심 그런 게 서울은 쉽지 않아요. 서울은 8개는 근데 민주당 서울이 워낙 압도적으로 많아서 서울은 쉽지 않아요. 아, 진짜 하나도 쉬운 게 없습니다. 네. 이런 게 있어서 아마 한국당도 석패율 같은 제도는 자기들도 필요하니까 놔두고 그다음에 연동형 자체의 원리를 빼자 그러면 그건 씨알도 안 먹힐 테니까 그건 안 건드리되 지역구를 너무 많이 줄이지는 말자. 이런 정도 선에서 그리고 이제 이거 권역별 비례대표제잖아요. 권역별은 좀 아닌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의 논리를 들고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권역별이 아니면 그러면 그냥 전국 단위로. 전국 단위로. 네. 전국으로 1번부터 100번까지 각각 줄 세워갖고 몇 명씩 당선되는지 보는 방식으로 할 수 있으니까 이게 뭐 변화가 저는 있을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지금 뭐 이제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 나중에 막상 본회의장에서 배신한 놈들이 있을 것이라는 걱정도 하시는데 김용민 씨도 그런 걱정하고 있습니다. 당대표가 이미 까인대잖아요. 반대하면 네. 공천 없어 한마디만 하면 일단 뭐 방법이 없어요. 자기가 그 민주당은 일단 어디에서도 무소속으로 나가서 현역 민주당 후보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습니다. 어디에서도. 전국에 딱 하나 예외가 있는 게 세종의 이해찬 정도고 예. 거길 제외하면 무소속으로 나가면 100% 져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네요. 이해찬 대표가 그래서 그 20대 총선에서 김종인 씨가 공천을 안 주는 바람에 세종시에 무소속으로 나와서 네. 당선됐어요. 그럼 이제 그때는 이해찬 의원에게는 천에는 명분이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그렇지. 너꼴 보기 싫어였기 때문에 더 그랬던 것이 있고요. 저희가 진짜 아주 그냥 양아치였어요. 김종인 씨는. 100% 본인이 옛날에 이해찬하고 저기 관악에서 붙어 진 것에 대한 어떤 그 보복이라고 밖에 뭐 좀 볼거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참. 김종인 씨 요새 뭐 하십니까, 진짜? 거의 뭐 소식을 광화문 못 들어요. 연구소에서 열심히 사람들 만나고 잘 지내고 비대위원장 제안을 기다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자유한국당. 어디 자유한국당. 어디든. 일본패다? 저는 가능성 있다고 봐요. 직업 비대위원장. 직업 비대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보수 성향 사람들도 그런 얘기를 들으면 솔깃하더라고요. 그게 낫겠다고. 김종인이 하면. 네, 황교안으로 가는 것보다는. 자, 좋습니다. 그럼 김종인 씨가 만약에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이 된다. 어떻게 할까요? 본인 일단 자기 2번 민주당에서 했던 거랑 거의 비슷하게 할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뭐 친박 정리한다면서 다 내쫓고. 네. 근데 어떻게 보면 그때 성공하긴 했잖아요, 민주당이. 그래서 선거에. 근데 말이죠. 성공이라고 보기 좀 뭐한가요? 정말 이건 뭐 정당 정치고 나발이고 완전히 아주 아싸리였나요? 아수라판을 만들어놨어요. 나는 그 최악의 정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인을 2번으로 올린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래서 비례 2번. 비례대표 다 바꿨잖아. 바꿔가지고 알곡 같은 의원들도 많이 들어갔는데 애초에는 정말 어처구니없는 그런 그런 공천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면은 일단 선거제도 개편이 되면은 민주당이 가장 좀 손해를 볼 그런. 그리고 민주당이 손을 많이 그러니까 못 길게 보면 괜찮은데 네. 단기적으로는 이번 선거에서 우리가 더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양보한다는 기분을 사실 들게 그런 되죠. 기분이 들죠. 예. 근데 이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러니까 민주당이
앞으로 정치를 해가는 데 있어서 독일청정 300석 중에 180석 이상을 계속 먹고 우리나라 정치에서 포션을 차지하고 있을 가능성이 사실 저는 솔직히 높지 않다고 근데 생각하거든요. 우리 저 지지자분들 중에는 한 200석 이상 먹어가지고 확실하게 자유한국당 제압하자. 그건 한 번 그럴 수 있다. 하더라도 한 번이나 그렇게 되지 우리나라 국민들이 한 정당에 그렇게 힘을 몰아주시는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정의당이 그렇다고 해서 민주당이랑 뭐 같이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 아니고 여하튼 개혁적인 마인드를 갖고 있는 그런 군소정당들이랑 이 정책적으로 정치적으로 연합해서 정치하는 것도 저는 그것이 오히려 진보 정치, 개혁 정치를 더 오래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지금 현 당 지도부가 보고 네. 좀 그렇죠. 본인들의 살을 깎지만 정치의 파이를 키우는 차원에서 대중적으로 받아들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의 이번 결단은 굉장히 그 박수받을 일이에요. 이게 뭐 본인들한테 시뮬레이션 했더니 가장 손해 많이 보는 걸로 나왔잖아요. 얘 절대 움직일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우리나라가 그동안 양당 체제로 너무 오랫동안 시간이 지나왔는데 좀 두 양당을 견제할 수 있는 좋은 당이 나온다면 예전에 열린우리당 때 네. 무슨 얘기도 있었냐면은 박수 쳐줄만 하죠. 열린우리당 때 열린우리당을 창조적으로 분화해서 보수 열린우리당과 진보 열린우리당으로 나눠가지고 뭐 간판을 그렇게 달 수는 없겠지만 열린당과 우리당으로 나눌 수도 있죠. 근데 그거 명계남 씨가 했던 얘기인데 아, 그래요? 200석 이상 나오면 네. 100대 100으로 진보 대 보수로 분화하자 네. 뭐 이런 얘기를 했었죠.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 역풍을 받았죠. 200석을 넘겠다고? 근데 사실 지금 선거에서 200석 넘는 당은 우리나라에서 출연한 적이 없고 그건 민주주의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합당해서 그 200석 이상 된 데가 있었죠. 그러니까 그거는 민자당이 그랬는데 민자당. 이 합당해서 200 몇십 석이 됐지만 그 다음 선거에서 과반 의석을 못 받아. 그렇지. 근데 저는 민주당이 잘 생각한 것이 과반 의석 받는다고 좋을 일이 없어요. 예, 그 다음에 반드시 심판받게 돼 있습니다. 독박 다 쓰고 과반을 안겨줬는데 니네 뭐 했냐. 예. 그리고 이제 역풍 맞는군요. 이철희 의원 컴퓨터에 어떤 논문이 저장이 돼 있다고 해요. 이게 시사인 기사에 나왔었는데 전 세계 수십 년 동안의 선거 역사를 분석을 해보니까 다당제 체제에서 그러니까 거대 정당 두 개가 있다고 쳤을 때 비교적 진보적인 정당이 보수적인 정당보다 집권할 확률이 높더라 경험적으로. 예. 예, 그러니까 다당제일 때? 예, 다당제가 진보한테 유리하다는 거고 그 말인즉슨 우리나라로 치면 자유한국당이 아니라 민주당한테 유리하다는 거거든요. 그럼 민주당이 앞으로 과반이 안 된다고 계속 친다면 다른 군소정당하고 손을 잡아서 그 블록을 만들어 나가는 건데 사실 자유한국당은 그 가능성이 적어요. 고립돼 있는 당이고 민주당은 나름의 자신감이 있는 거죠. 예. 왼쪽으로는 정의당이 있고 오른쪽으로는 뭐 바미당이라든지 평화당이 있는데 결정적일 때마다 과반을 만들어서 갈 수 있다라는 그 이제 거꾸로 촛불을 끝나고 나서 기울어져 있던 운동장이 거꾸로 기울어졌거든요. 그 자신감을 더해서 저는 이해찬 대표가 처음 출범할 때 20년 집권 얘기했을 때 선거제도 개혁 안 하면 20년 집권 못 한다고 제가 얘기를 했었어요. 예. 양당 체제고 미국식 대통령제는 8년, 10년 단위로 정권이 계속 교체되게 돼 있어요. 네. 근데 그것을 깨고 장기 집권을 하려면 첫 번째 선거제도 개혁이고 두 번째는 권력 구조를 바꿔야 됩니다. 권력 구조 어떻게 바꿔야 된다고 봐요? 저는 이제 박원석 의원님 의견을 알고 있어요. 네, 박원석 의원님은 확실하게 의원 내각제로 가는 게 맞지 중간에 다른 제도는 좀 아닌 것 같다는 말씀을 김용민 씨에 하시고 대한 알고 있습니까? 있습니까? 생각이 별로 없으시니까 대안이 있긴 하는가요? 한번 들어볼까요? 무슨 대안을 갖고 계십니까? 없습니다. 없어요. 그럼 좀 드세요. 저는 조금 이거 박 먹겠습니다. 의원님하고는 다르게 네. 의원 내각제는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국민의 동의를 받기 그래서 어렵죠. 책임 총리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실험해 볼 책임 필요가 총리제. 있고 책임 총리제는 개헌을 안 해도 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런 것들을 먼저 좀 해보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지난 총선에 대입해서 지난 총선 결과에 대입해서 시뮬레이션을 하면 민주당이 가장 많이 손해보고 한국당이 좀 보고 국민의당이 지금 없어졌지만 그 시뮬레이션이 좀 문제가 있어요. 국민의당이 가장 손해를 덕을 많이 보는 걸로 돼 있는데 과연 다음 총선에 이게 의미 이거 있는 없으니까 그래서 그 시뮬레이션에는 게 크게 의미가 없고 네, 그렇지. 근데 한국당하고 민주당하고 비교를 해보면 민주당이 한국당보다 더 전국 정당이에요. 왜냐하면 민주당은 그래도 TK에서는 여전히 취약하지만 저쪽의 기반이라고 할 수 있는 PK를 상당히 많이 사실은 이 점유에 들어갔고 호남은 말할 것도 없고 TK에서도 의석은 그렇지만 지지율로 보면은 물론 이제 탄핵 이후에 나타난 현상이긴 한데 상당 부분 이게 이제 동진을 한 거거든. 근데 그에 반해서 여전히 호남에서는 뭐 전혀 자유한국당은 기반이 없어요. 실제 가보면 없어요. 지역 현장 없는 데들도 태반이고.
그래서 두 당만 비교해 보면은 당장 지난 총선 결과 시뮬레이션은 그렇지만 앞으로는 민주당에게 훨씬 더 한국당보다는 유리한 제도다. 이 점이 하나 있고 그리고 이제 이 다수제 민주주의 하에서 과반이랑에 갖는 의미가 있는데 실은 과반을 특정 정당이 점유했던 국회가 그렇게 생산적이었느냐 별로 그렇지 않았습니다. 열린우리당이 과거에 과반일 때도 그랬고 MB 때 그때 총선 뭐 친박연대까지 다 합쳐가지고 한 170몇 석 쓸었잖아요. 18대 총선 때. 근데 뭐 한 게 없잖아요. 광우병 터지면서 그렇죠. 계속 국민들하고 싸움밖에 안 했고 마찬가지예요. 지난 그 국회에도 19대 국회에도 저 한국당이 과반이었잖아요. 근데도 한 게 없습니다. 때문에 김용민 덕입니다. 김용민 덕이에요. 뭐 그렇다고 치고 네, 19대 국회. 그렇다 치고 꼭 잊지 마세요. 네. 새누리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한 비결이 이유가 김용민 덕이다. 그렇지, 그렇지. 아니 근데 왜 거기서 안 받는 있죠, 거야? 있죠. 받아야 예. 되는데. 아니, 저 이따가 봅니다. 저 아니, 일정 부분 지분이 새누리당에게 있어요. 예. 김용민은 당 밖에 있을 때만 의미가 있습니다. 아니 그래서 폭탄이었죠. 예. 이제는 좀 그 양당제를 오히려 계속 이렇게 완고하게 유지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오히려 억지스럽고 왜냐면 국민들 생각이 다양하거든. 그리고 매번 총선에서 늘 제3당이라는 게 나왔어요. 그동안 역대 총선을 좀 보면. 통일국민당도 있었고. 네. 그걸 제도적으로 열어두면 자연스럽게 어느 특정 정당도 과반 의석을 점유하지 못하고 뭔가 국회 안에서 좀 생산적인 합의나 이른바 협치 이런 게 그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합의제 민주주의로 이행해 가는 게 뭐 다른 나라들 봐도 대체적인 추세고 근데 저는 이제 바람직하다고 기본적으로 봐요. 자유한국당하고는 못 간다고 봅니다. 이 한국의 정치가 이제 뭐, 축소시켜야지. 네. 이들과 같이 갔다가는 예를 들면 이들을 뭐 민주당의 어떤 그런 경쟁과 견제 이런 관계로서 자유한국당을 설정하는 순간 이 정치는 끝까지 그야말로 치킨 게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 총선에서 이들을 진짜 완전히 쪼그라뜨리는 방향으로 가지 않으면은 안 되지 않겠는가. 차라리 바른미래당은 대화라도 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그러니까 저는 뭐 거기까지 다 동의는 안 되지만 자유한국당을 쪼그라뜨리자는 데까지 동의한다고 치고 그러면 우리가 지금 자유한국당을 개새끼로 욕하면 자유한국당이 쪼그라들 것이냐 그게 아니라는 점은 꼭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죠. 중도층의 마음을 얻어올 문제인 거지 자유한국당이 얼마나 거지 같은지를 설명한다고 해서 중도층이 자유한국당 다 알지 않아요? 다 알아요. 국민들도? 예, 그렇죠. 예,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예, 그런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생각을 해서 대응하는 게 좋겠다. 자유한국당을 쪼그라뜨리게 하려면 다당제가 좋습니다. 다당제. 예, 각 당들이 달려들어서 자유한국당 뜯어 먹어야 돼요. 예를 들면은 바른미래당 같은 당은 뭐 좀 붙어 있는 보수 정당이니까 우리가 진짜 보수요 하고 뜯어 먹는 거고 민주당 나름대로의 어떤 접근이 또 있을 것이고 진보 정당도 노동운동이라든가 이런 통로를 통해서 자유한국당에 아직 머물러 있는 서민층을 데려갈 확률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옛날에 실제 민노당도 권영길 후보가 대선 나가면 한나라당 찍던 사람이 권영길 후보 찍고 이랬었어요. 특히 영남 공업단지 이런 데서. 그렇죠. 울산 뭐 그래서 이런 곳이죠. 각자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다당제에서 각계합진 해줘야 자유한국당과 같은 기득권 정당이 쪼그라들 수 있다. 양당제에서는 결국에 반사이득으로 자유한국당이 다시 살아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볼까요? 네. 그거 검찰 얘기 좀 해보죠. 네, 예, 또 예. 있어? 주제가? 검찰 얘기 좀 한 뭐 20분 오래 한 것 하고. 같은데 우리. 하지 말까요? 오래 한것 같은데 청문회 뭘 또 하지 하려고 말까요? 어떻게 할까? 자신 있으시면 아니 이제 들어보시고. 조국 그 갑자기 배가 좀 법무장관 후보자 건인데 이게 저희한테 굉장히 미묘한 문제긴 합니다. 예. 전사 여러분들의 아주 그래도 굉장히 폭발하는 예. 그런 반응들을 부를 수 있는데 예. 오늘은 그 얘기 꼭 해야 돼요. 그 검찰의 압수수색. 예. 아니 뭐 지난주까지만 해도 뭐 이런 논박과 논란과 이런 것들이 전 잘 있었는데 모르겠어요. 갑자기 수전증을 검찰이 그 한마디로 참전을 해버렸어요. 참전했죠. 이건 어떤 맥락으로 봐야 되는 건지 우리 저는 제가 미는 메시아 이론이 있습니다. 메시아 이론은 예, 뭡니까? 메시아 이론은 뭐냐면 어떤 정치적 지도자가 자기를 지도자로 자리매김한 사람이 어떤 극한의 결단의 순간에 예. 모든 사람들을 물리치고 자기가 십자가에 달림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내가 영웅이 돼야 된다. 영웅이 되는 좀 이런 다른데 예를 느낌인가요? 들면 네. 추미애 환노위원장이 문 걸어 잠그고 민주당의 반대를 무릅쓰고 그 노동법을 통과시킬 때 네. 그다음에 박영성 원내대표가 세월호 관련된 합의를 이렇게 무리하게 해줬을 때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저는 뭐 비웃자는 게 절대 아니고 네.
그분들 입장에서는 민주당이 잘 모르고 있고 잘 판단이 안 되고 있고 이 순간 내가 욕먹고 지지자들로부터 버림받겠지만 그래도 역사의 발전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군요. 아니, 그런 숭고한 사명감이 그 자리에 올라가면 생겨요. 보통 사람은 안 내가 지금 생겨. 벌써 4명이 생각이 납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근데 그건 그 자리에 올라갔을 때만 생기는 숭고한 마음이에요. 이거 정말 비꼰 얘기가 아닙니다. 근데 지금의 검찰이 어떤 검찰입니까? 살아있는 박근혜 권력을 쳐서 고꾸라뜨리고 문재인 정부를 탄생시킨 검찰이에요. 자기들은 본인들을 그렇게 생각해요. 예, 그러니까 여태까지는 새 정권이 들어오면 그 정권에 충성해서 남을 치는 칼이었다고 하면 이번엔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살아있는 권력을 친 거고 그래서 자기들이 지금은 어떤 의미에서는 그 모든 것의 심판자가 되어 있었던 거예요. 이 숭고한 마음이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근데 조국 후보 문제가 생겼어. 근데 막 우왕좌왕 잘 해결이 안 돼. 그러니까 그렇다면 이 문제는 내가 다 짊어지고 해결해야 되겠다 해서 생각하고 그 광범위하게 압수수색을 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나섰는데 정치적으로 뚜렷하게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는 이 뒷계획이 저는 그렇게 아직 크게 있는 상태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월권이고요.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문제는 뭐냐면 이제 청문회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 청문회는 입법부가 행정부의 구성원이 자격이 있는지를 한번 묻는 자리거든요. 결정권은 대통령에게 있는 겁니다. 대통령에게 있는 건데 입법부가 물어보려고 하는 거를 행정부의 외청인 검찰에서 야, 니들은 잘 몰라. 내가 봐야 알아. 그러고 치고 나온 거예요. 그런데 임명권자가 누구라고? 대통령이란 말이에요. 검찰총장의 임명권자도 대통령인데 검찰총장이 임명하려고 하는 법무부 장관의 그 검증을 아무에게도 허락받지 않고 그냥 검찰이 치고 나간 거 아닙니까? 이거는 뭐 법무부 장관에게도 보고 안 하고 청와대도 알지 못했고 아무에게 뭐가 그냥 그러니까 메시아가 본인이 메시아고 이걸 자기가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했다는 나만이 점에서 이것을 해결할 수 있다. 예. 전 매우 무례한 일이었고 무리한 일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박의원님. 그렇죠. 사실은 고위공직자 인사 검증이라는 건 일종의 정치적 과정이잖아요. 근데 물론 이제 제기된 의혹 중에 수사의 필요성을 검찰이 느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 지금 이 정치적 과정이 한참 진행되는 와중에 저렇게 검찰이 압수수색하고 수사에 나서는 것, 강제 수사에 나서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모습이 아니고 정치 개입이죠. 명백한 정치 개입이고. 근데 이제 정치 정치적인 행위를 하면 반드시 정치적 책임이 따릅니다. 그래서 윤석열 검찰에게도 네. 이 문제에 대한 이제 책임을 묻게 될 거다. 네네. 어떤 식으로든지. 그래서 굉장히 이례적이죠. 왜냐하면 아직 인사청문회 거치지도 않았고, 그리고 인사청문회 날짜가 잡히자마자 다음 날 보란 듯이 네. 저렇게 20군데 압수수색 들어가고, 또 뭐 지금 출국 금지도 다 했잖아요. 네. 더군다나 법무부 장관으로 자신들에게 인사권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고. 검찰 개혁의 아이콘 뭐 이렇게 이미지가 형성돼 있는 사람인데 저거는 검찰 개혁에 대한 불만과 저항의 의사를 공공연히 표방한 거라고 봐요. 표방한 거라고 보고 그럼 윤석열이 왜 그랬냐? 문재인 대통령이 그렇게 임명했고 적폐청산의 아이콘이라고 네. 얘기되는 이 사람이 사람한테 충성 안 한다고 그랬잖아요. 사람에게 충성을 안 하는 데다가 대통령이 백지수표를 줬어요. 살아있는 권력을 포함해서 그렇죠. 그 어떤 성역도 두지 말고 해라. 임명할 때 했던 얘기죠. 라고 예. 했는데 그런지 이제 그 임명장에 인주도 안 말랐는데 보란 듯이 이 미묘한, 이 민감한 사안에 저렇게 나오리라고는 아무도 예상을 못한 것 같고 여당은 물론이거니와 제가 어쨌든 파악해본 바에 따르면 청와대도 굉장히 당혹스러워하고 또 한편으로는 불쾌해하고 이러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싶고 어쨌든 일은 벌어졌어요. 예. 일은 벌어졌는데 그럼 이 문제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거냐. 이게 지금 한치 앞을 사실 내다보기가 어려워요. 지금 청문회가 열릴지 안 열릴지도 모르고 그런 이제, 상태입니까? 네, 오늘 증인 협상이 결렬됐어요. 그러면 내일 오전이라도 빨리 협상이 안 되면 네. 이제 증인 소환을 할 수 있는 5일 전에 해야 되는데 그렇지. 지나버려요. 지나버리고 그 민주당이 그냥 강행해 버릴 수는 없을까요? 아니 그래서 한국당에서는 뭐 보이콧을 하느냐, 청문회 연기를 요구하느냐. 근데 연기가 받겠습니까? 지금도 이제 이틀 청문회도 결국에 받았는데. 근데 한국당 입장에서 보이콧 해가지고 남을 게 없어요. 한국당에서 또 검찰 조사 바꾸어라 뭐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 아니 남을 게 없다니까. 네. 저 보이콧 하면은 그냥 임명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임명하고 수사는 수사대로 해서 의혹은 의혹대로 밝히고 어쨌든 뭐 법무부 장관 임명해서 개혁은 개혁대로 한다. 네. 이런 논리가 성립되기 때문에
한국당이 증인 문제로 저렇게 옥신각신할 문제였는가? 제가 보기엔 좀 전략이 없었다 이렇게 보고. 그러니까 그 증인 문제도 중요한 건 부인하고 딸을 앉혀놓고 그거를 공개적으로 도로주겠다는 거 그러니까 그게 그건 너무 무리한 그건 좀 심하더라고요. 그게 인사청문회에서 한 번도 가족을 부른 적이 없습니다. 그건 좀 지금까지 그렇더라고요. 부인 딸 직계가 아니라 사돈의 팔촌도 잘 부른 적이 사실 없어요. 그건 아니지. 가족으로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안 돼. 인사 검증이 무슨 수사나 모욕 주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건 아니고. 그리고 우리 국민 정서상에도 아무리 뭐 이 조국 후보자가 국민 감정이나 뭐 이런 거에 어긋난 게 있더라도 부인, 딸, 뭐 동생 다 불러가지고 취조하듯이 인사청문회 한다는 거에 대해서 국민들이 동의가 안 되고 만약에 저 조국 후보자가 그래 좋다 부를 수 있다 나가자 가족들. 이런 상황이 전 만약에 그렇게 절대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만약 그렇게 하면 앞으로 모든 청문회는 모든 가족이 나와서 하는 이렇게 상황이 돼요. 가족 청문회가 됩니다. 올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건 정말 좋지 않은 이게 모든 선례를 게 다 처음에 어려운 거지. 한 번 하고 가족은 이렇게 부르면 나면 안 돼요. 그렇지. 예. 그러니까 이제 언론들이 지금까지 안 하려다가 이번에 왜 이러냐 이런 게 아니고요. 한 번 해서 됐으면 되네. 이 다음부터는 청문회 게시하면 아들 딸부터 뒤지는 걸로 가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동물의 왕국 저기, 된 거예요. 저는 장관이 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네네. 네. 아내가 나오는 순간 저는 이제 그냥 아내 미투. 바로 거기가 무덤이 됩니다. 네. 스캔들이 몇 개 나오나요? 옆에 증인으로 나온 수준이 아니라 부인한테 김용민 죽지, 씨가 본인이. 김용민 씨가 장관이 될 것 같으면 와이프가 미리 재보선에 출마를 해가지고 국회의원으로 자기가 청문회로. 청문위원으로 질문을 하기 위해. 제2의 노무현이 될 겁니다. 청문회 스타가 될 거예요 와이프께서. 지금 외장 하드가 2개 분량을 모아서 지금 갖고 있다는 얘기가 있어요. 압수수색할 필요도 없어. 와이프가 그냥 국회에서 까버려요. 좋은 부부 관계네요. 아니 그리고 예전에도 우리가 인사청문회도 해보고 다른 청문회, 뭐 이 정책청문회도 해봤지만 막상 그 청문 대상자에게 물어보기도 바빠요. 뭐 이게 시간이 많은 게 아니거든. 그렇죠. 이틀밖에 없는 거고요. 예. 80명을 얘기했다면서요? 아니,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거고. 80명이면 한 사람당 30분씩 해도 40시간이 넘어가요. 아니 그건 이제 협상용으로 던진 거고. 그러고 이제 의원실마다 추천 물어보면 의견 많이 추천, 들고 오는데 그걸 서로 이제 추리는 과정이 있으니까요. 네. 아니 그래서 그 25명으로 줄였잖아요 증인을. 25명도 과하고 이틀 청문회 하는데 증인 신문 반나절 정도 할 겁니다. 총 이제 시간으로 따지면은 그 사이에 뭐 이렇게 증인 불러가지고 얘기할 게 없어요. 근데 한국당이 어쨌든 일종의 이제 보여주기식 이 그 의혹 제기식, 의혹 증폭식 그렇지. 증인 요구를 한 거고 네. 그러다 깨졌어요. 깨지니까 뭐 표결하자. 민주당은 지금 안건 조정이 만들어서 뭐 하자 이러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청문회 증인 채택하는 걸 가지고 무슨 상임위에서 안건 조정이까지 엽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런 쓰레기 같은 그 야당하고 정치를 할 수가 없어요 한시라도. 근데 명백한 쓰레기 같은 건 야당이요? 정의당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니 저 자유한국당 얘기지. 정의당 야당이죠. 명백한 거는 명백한 건 혹시 녹색당 얘기한 거 아니에요? 명백한 건 청문회 안 하면 한국당 손해예요. 그렇지. 맞아요. 왜 저러고 있는지 난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나경원 원내대표가 역시 이번에도 보니까 이게 뭐 결정당해? 핸들링을 잘 못해 이 상황을. 그리고 또 하나 저는 이건 뭐 누구도 얘기하지 않는 건데 자유한국당은 자기들이 조국을 제압할 수 없다고 지금 겁을 먹고 있어요. 그러니까 청문회가 지나가는 게 두려운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든 빠질 궁리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저는 그런 생각. 그래서 검찰 손 빌려서 하려고? 그렇지. 근데 아니 검찰이 아니야. 그 사람들 특검이야 특검. 그러니까 이 논란을 최대한 연장하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라고 난 보는 지금 건데. 검찰에서 무죄 나와도 특검 가자고 하겠죠. 무조건. 그렇지. 예. 자 김수희 평론가는 어떻게? 저는 일단 검찰 수사에 먼저 말씀드리면 지금 의도를 해석하려는 말들이 너무 많아요. 네. 근데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요. 근데 이게 꼭 잘못된 일이고 나쁜 일인가는 저는 이견이 있어요. 정의당에서도 오늘 굉장히 검찰을 강도 높게 비판을 했던데 저는 최악의 경우가 뭐냐. 임명은 됐어요. 근데 뭐가 터진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감당할 거냐. 그리고 사모펀드 문제는 저는 여러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일단은 그 업체는 좀 이상한 업체 같거든요. 그럼 저는 그건 있어요. 너무 넓다, 요번에 압수수색 범위가. 그렇지. 예. 근데 뭐 장학금부터 네. 시작해가지고. 네. 근데 그게 결과적으로 뭐 별 문제 없는 것으로 드러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제가 스스로 한번 윤석열 총장이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지금 터는 게 낫겠다. 어떤 결과가 나오든지 간에. 그런 생각도 해볼 법해요, 저는. 이게 원칙적인 말씀인 것 같은데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이 무슨 말을 했냐면은 이대로 가다가는 문재인 정부가 무너진다. 이런 워딩을 했다는 것이 이제 권영철 CBS 대기자 얘기고 검찰에서 반박을 안 해. 이와 관련해서.
그 무슨 얘기냐면은 그 워딩을 그 권영철 기자가 해석을 했는데 조국이 문제가 많은 사람인데 이대로 이 정권이 조국을 지키려고 하고 안 되겠다. 내가 나서서 쳐내야 된다. 조국을 쳐내려고 쳐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요. 이렇다면은 지금 이게 검찰이 어떤 특정한 목적을 갖고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일단 그 의심이 드는 건데 만약 그랬다면 정치를 하고 있는 거죠, 검찰이. 정치를 하고 있는 거죠. 수사가 내가 아니라. 봤을 때는. 저는 해석을 좀 다르게 할 수도 있는 게 문재인 정부를 걱정해서 아니. 그 워딩이 있어. 네. 그 권영철 지금 기자가 말씀하신 것만 들었을 때는 그렇게 아니 권영철 기자가 네. 해설을 했어. 그 발언의 맥락이 저 말하자면 그냥 조국으로는 안 된다 이런 거고 우리가 정리하자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맥락에 그 얘기를 권영철 기자도 얘기했었고. 아니 그래서 저게 문재인 대통령이라도 지켜야 되겠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권영실 네. 기자의 그 인터뷰 내용을 보면. 그러면 그래서 문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서 어쨌든 이렇게 되면 나라가 망하게 정부가 무너지기 때문에 나라가 망하게 정부가 무너지기 때문에 이제 나섰다 행동해라는 건데 그게 검찰 목적이 문재인 대통령을 지키려고 한 거든 정권을 유지하려고 한 거든 이 정치가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 그렇지. 검찰이 수사권을 발동해서 저런 식으로 뭐 판을 정리하겠다고 나오는 것 자체가 정치적 행위예요. 그럼요. 검찰이 그거 하면 안 되고요. 근데 지금 제가 또 하나 걱정되는 게 뭐냐면은 지금 권영철 기자가 소개한 윤석열 검찰총장의 발언이 정확하고 그렇게 해서 조국 후보자가 낙마하든 안 하든 그걸 떠나서 아마 다음엔 틀림없이 윤석열 검찰총장이 설마. 자유한국당 탈탈 털 겁니다. 자유한국당을 털린다. 자, 예. 그러면은 지금 막 윤석열이 이럴 수가 하는 민심은 그때 가서 또 박수를 쳐야 되는가? 난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게 이 사법의 과잉의 시대인 것이 문제인데 뭐냐 하면 그것도 정치권도 책임이 있어요. 뭐 무슨 예. 일만 발생하면 다 그러니까 지금 고소해버리니까. 입법부는 국회는 하는 일이 없고 다 판사 앞에 가 있거나 검사 앞에 가고 이거 어떻게 되나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꼬라지를 만들어 놓은 것은 사실 정치권의 책임이죠. 이 예. 생기는 문제마다 고발하고 고소해서 법정에 가서 문제 해결하는 거 이거 지금 전 자승자박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 김용민 PD가 얘기했던 거.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지금 조국 후보자를 대상으로 한 수사의 결론이 어떻게 나든 간에 그 다음에 검찰의 칼날이 어디를 향하겠느냐? 국회를 향할 거예요. 그리고 한국당 뭐 그냥 두겠어요? 그러니까 기계적 형평성이라는 차원에서도 그냥 두겠냐고. 그러니까 홍준표가 얘기했잖아요. 그 너무 좋아하는데 자유한국당이 다음 당신들 패스트 트랙. 그래서 내년 그거다. 총선에 네. 상당한 이 총선의 향방을 네. 검찰이 검찰이. 한순하게 쥘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출마 못하게 되는 사람들이 즐비해질 가능성이 있거든. 그 70명 법대로 다 치면 사실은 다 나라가 그러니까 이게 떨어질 수 있는 과연 상황이니까. 이게 바람직한 올바른 상황이냐? 방향입니까 이게? 전혀 아니에요. 전혀 아니고. 아니에요. 그래서 정치권이 정치로 해결할 문제는 정치로 해결해야 되는데 여기서 문제 해결을 거의 못해. 그러다 서로 고소고발하거나 아니면 그에 대해서 국민들이 막 짜증이 이빨이 나가지고 이빨이란 말씀은 안 되지. 짜증이 왕창 나서 막 정치를 비판해요. 그럼 거기 아까 메시아라고 얘기했는데 그런 존재로 등장하는 거예요. 근데 검찰이 이번에만 그랬냐? 아니에요. 과거에도 이런 행태를 많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황현희 씨가 제기하려고 했던 포인트. 봐봐라. 검찰 개혁이 왜 필요하냐? 네네. 우리는 살아있는 권력도 수사하는 게 지금의 검찰이다. 개혁 우리가 스스로 해줄게. 이러는 거 아닙니까? 내가 실제로 개혁이다. 약간 실제로 이런 어제 압수수색하면서 검찰 내부에서 나온 워딩이 네. 이것 봐라 이렇게 살아있는 권력을 치는 이것이 바로 진정한 검찰 개혁이다. 개혁 아니냐라고 얘기했다는 거고 그래서 지금 어느 때보다도 공수처의 필요성이 높아진다라고 보는데요. 전 특히나 이번 조국 후보 관련된 검찰 압수수색 이후에 TV조선하고 동아일보가 아마 그 검찰발로 해서 기사를 썼던 걸로 나와 있는데 뭐 팩트 체크를 해보니까 두 건 다 검찰발은 아니었던 걸로 지금 확인은 되고 있어요. 근데 어쨌거나 우리가 논두렁 시기부터 시작해서 검찰의 유구한 역사를 알고 있지 않습니까? 언론과의 짬짬이를 통해서 피의사실 유포하는 것을 계속 해오는데 전 공수처가 그래서 만들어져야 되고 공수처가 이런 피의사실 유포가 나왔을 때 검사가 검사를 안 잡아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고 경찰이 검사를 못 잡으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라서 앞으로는 공수처가 만들어지고 나면 이 수사 지휘부 라인의 최정점을 이 피의사실 공표죄로 잡아넣어서 책임자를 색출하는 과정을 몇 차례 거치고 나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만 이렇게 해요. 아마 일본도 좀 그런 거 알고 있고 그 외에는 전 세계는 법적 관련된 기사는 다 재판장에 앉아서 재판 보고 씁니다. 검사랑 술 먹고 쓰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그렇지. 예. 그런 식으로 문화가 정착되도록 바뀌어야 하고 그러면
이런 식의 확인도 되지 않은 논두렁 얘기 자꾸 하게 됩니다만 그런 종류의 기사가 나오고 사람들이 신난다고 누가 누굴 찌르나 아무나 피보자는 이런 식의 문화는 좀 지양되어야 한다고. 어떻게 보면 봅니다. 이번 일로 공수처의 필요성이 더 느껴진 거라고 저는 생각하시겠네요. 더 그렇게 느끼고 있어요. 아니, 우리가 말하는 검찰 개혁이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 윤석열과 같은 그런 대쪽 같은 검사가 나와서 네. 일사불란하게 조직을 통제하면서 살아있는 권력의 눈치도 안 보는 게 검찰 개혁이냐? 아니에요. 우리가 말해왔던 검찰 개혁은 제도적인 개혁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 비대한 검찰권을 쪼개놔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검찰 개혁의 본질이지. 윤석열처럼 뭐 눈치 안 보고 뭐 칼같이 어쨌든 검찰권 행사하고 일사불란하게 조직을 통제하는 사람이 검찰 개혁을 할 수 있다는 게 아닙니다. 여기 이 점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혼란들이 있었던 거예요. 오해가 있죠. 이 검찰의 있었던 힘을 거고 쪼개야 된다는 얘기죠. 어떤 면에서 보면 윤석열 검찰총장은 뭐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검찰주의자다. 사람한테 충성하지 않지만 조직에 충성하고 예. 검찰에 아, 충성하는 우리가 사람이다.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그 부분에서 너무 열광해가지고 그게 이제 그 뒷말을 양반의 듣지 못했어. 그 사람의 브랜드가 됐는데 부메랑처럼 돌아왔어. 어떻게 보면 그 근데 얘기가. 저 사람은 자기 스탠스를 바꾼 사람이 아닙니다. 일관된 자기 스탠스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게다가 이번에 이제 이렇게 오바까지 한 거죠. 사실은 지금 이 국면에 검찰이 참전할 국면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압수수색을 하고 강제 수사에 착수하더라도 인사청문회는 끝나고 나서 차라리 법무부 장관이 된 다음에 그렇게 했다면 그야말로 이건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뭐 검찰이 심지어 인사권자라고 하더라도 눈치 안 보고 의혹이 있는 걸 수사하다 이런 평이라도 들었을 텐데 이거는 이번 인사를 좌우하려고 했다. 이런 의도가 너무나 여기 개입이 많이 돼 있어요. 아니 근데 그렇게 짧은 기간 안에 그렇게 저희가 조사가 돼요? 안 되지. 청문회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법무부 장관이 임명이 돼도 계속 조사를 하겠다는 얘기인데 그럼 법무부 장관이 제대로 그거를 자기 임무를 수행을 하겠냐고요. 그 사이에 또 검찰 개혁도 할 건데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검찰 개혁을 못하게 하려는 의도다. 의원님 말씀하셨는데 예. 그럴 수도 있는 것이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이게 법무부 장관은요 검찰총장 지휘권이 있어요. 검찰 지휘권이 아니라 그렇죠. 검찰총장 지휘권이 있어. 네네. 그러니까 일선 검사를 상대하면 안 돼. 원칙적으로 보면은 검찰총장하고만 상대를 해야 되는데 어쨌든 그래도 검찰 지휘권으로도 줄여서 부르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아내가 혹은 뭐 동생이 조사를 받는단 말이에요. 뭐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기소가 된다든지 이래 버리면은 과연 이 영이 서겠는가? 법무부 장관이. 그렇죠. 이런 점에서 굉장히 그 이번 검찰의 의도, 압수수색의 의도가 그 정확한 그 의도가 무엇인지 보통은 법무부 장관 하다가 기소가 돼서 검찰이 조사를 받으면 법무부 장관을 직을 내려놓고 조사를 받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시작도 하기 전에 조사를 하고 기소가 돼 있으니 이거는 법무부 장관 임명이 돼도 조사를 받아야 되고 이거 어떻게 근데 판이 뭐 들어가는지 모르겠네요. 기소가 될 수가 없는 게 네. 조국 후보자에게 제기했던 모든 문제에서 검찰이 기소가 될 거라는 종류의 증거나 확신을 갖고 있는 건 지금까지 한 건도 없다. 단한 건도 없다. 예. 주변인들의 얘기인 거고 그래서 뭐 전혀 걱정이 없고 아까 전에 무슨 뭐 부인하고 동생이 검찰에 기소 이런 거는 뭐 그럴 일은 없지만 내가 이런 그런다고 얘기까지는- 하더라도 영이 쓰고 안 쓰고의 문제는 전혀 아니다. 조국 후보가 문제가 없으면 네. 그대로 밀고 나가는 거지 왜 그 외에 다른 생각을 저희가 해야 됩니까? 대한민국의 언론들이 가만두냐 이거예요. 가야죠. 근데 손혜원 의원 때도 그랬고 그때도 저희가 그때 기록을 갖고 있었는데 지금 완전히 밀려갖고 저희가 그때 예비였어 이번에. 15일 동안 1700건 15일 동안 10,000건 막 이랬는데 지금 막 3만 건이 넘게 보도가 나왔다 그러니까 제가 쫄리는데 여하튼 그리고 민원연에서 발표한 거 보니까 거기선 이 언론 통계를 다 잡으니까 30만 건이라는 얘기도 나오던데요. 예, 그러니까 하여튼 어마어마한 보도량을 쏟아내고 공격을 했는데 지금 뭐 지지율이나 찬반의 정도가 그렇게 생각했던 것처럼 아주 나쁘진 않은 상태라는 점은 거꾸로 얘기하면 국민들이 이제 언론만 보고 판단하는 시대가 완전히 지나갔다는 것을 또 역설적으로 얘기해 주는 게 아닌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알겠습니다. 조국 후보에 대해서도 이 국민 여론상에 비판도 있고 끝까지 어쨌든 이 후보자로서의 네. 도덕성이나 자질을 검증하겠다. 네, 이런 시각이 있으면서 동시에 검찰이 저렇게 이 판에 뛰어들면서 검찰에 대해서도 비슷한 시각을 이제 국민들이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 검찰이 그러면 이거를 어떤 근거를 가지고 어떻게 여기에 답을 내는지 한번 지켜보자. 만약에 수사가 그냥 흐지부지 돼버렸다. 네네. 별것도 없이 그럼 저쪽에서는 이걸 이제 아니라겠죠. 정치적으로 예. 개입한
겉밖에 안 되는 거다. 안 되는 걸로 평가가 내려진다면 사실은 뭐 그 윤석열 검찰에 대한 국민의 기대나 이런 것들은 한순간에 무너질 수 그것도 있어요. 특검하자고 또 난리 났고. 근데 저는 저희 손혜원 의원 수사 봤을 때 자꾸 떠올리게 되는데 뭐라도 만들어내요. 뭐라도. 정말 말도 안 되는 뭐라도 만들어내서 기소는 어떤 식으로든 누구를 걸든 걸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들이다. 이 노무현 사람들. 대통령이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다. 뭐 이런 의미로 접근을 근데 해버리는 본인은 거죠. 먼지가 안 나니까 주변에 먼지를 내는 걸로 어떻게든 하겠죠.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의 예. 검찰은 문민 통제가 필요합니다. 그 집단은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총장이 아무리 선의를 갖고 또 사명감을 갖는다 하더라도 이 통제 장치 없으면은 검찰은 끝간데 없이 갑니다. 마구 가요. 예. 그래서 참 그게 너무나 염려가 됩니다. 알겠습니다. 김수일 평론가 마지막으로 네. 좀 네. 말씀을 해주시죠. 전 뭐 조금 많이 언짢은 부분이 최근 논의들에서 검찰 사실 윤석열 그 총장에 대한 태도도 마치 무슨 대단한 의인처럼 얘기를 하다가 자기가 갑자기 싫어하는 달라졌지. 수사가 나오니까 찢은 뒤집듯이 욕을 하고 그리고 이제 저는 이해찬 대표가 논두렁 얘기한 거 굉장히 유감스럽고요. 네, 그거 뭐 노무현 그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하고 조국 후보자를 그렇게 뭐 1대1로 비유를 할 일인지 굉장히 논의들이 뻥튀기가 많이 돼 있고 과장돼 있고 과민하게 나오고 있다. 그리고 이제 피의 사실 그 공표에 대해서 저도 이번 수사 돌입할 때 피의 사실 공표 문제를 반드시 봐야 된다. 이게 검찰 개혁의 제 1호다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네. 근데 거기에 대해서 민주당이 분노했죠. 피의 사실 공표되고 있는 거 아니냐. 그 논두렁도 그런 맥락에서 근데 나왔어요. 우리나라에 그 누구도 피의 사실 공표 문제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자기가 싫어하는 사람이 잡혀가고 그 사람에 대한 피의 사실이 언론에 흘러나왔을 때 거기에 문제 제기한 적 저는 본 적이 없어요. 예, 이런 진영 논리와 의도 짐작, 저런 혐의가 있다. 이런 식으로 검찰 문제라든지 거기에 관련된 사건을 바라보는 거에 대해서 돌아볼 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얘기 많이 공감하고요. 일리 있네요. 예. 그래서 검찰의 이런저런 의도가 있겠죠. 그리고 그 의도에 대해서 뭐 이러저러하게 추정해보거나 또 각자의 판단들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이제 활은 시위를 떠났고 어떤 식으로든지 저건 갈 겁니다. 그리고 이제 수사라는 게 생물이기 때문에 하다 보면 뭐가 나올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검찰이 이제 별건 수사가 굉장히 많이 비판을 받잖아요. 네네. 별건 수사는 A로 수사를 시작했는데 나중에 수사의 결론을 내릴 때 보면 A는 하나도 없어졌고 B나 C 가지고 검찰이 문제 삼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번 과정에서도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말라는 법이 없어. 새로운 게 나올 수도 있다. 전방위적인 압수수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오늘 부산시장 오거돈 부산시장도 압수수색. 그러니까 그런 점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이 비판적으로 바라봐야 될 점들이 있지만 네. 어제까지 검찰개혁의 적임자라고 내지는 적폐청산의 적임자라고 추앙하고 치켜세웠던 윤석열에 대해서 이런 액션을 취했다는 이유로 하루아침에 적폐다. 아니,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네. 아직은 좀 기대를 걷는 분들도 라는 있고. 식의 아니 예. 근데 이제 여당 지켜봐야 지도부에서 되겠어요. 그 유사한 코멘트가 나오는 거는 그거는 저는 집권 여당으로서는 좀 지나치게 가벼운 처신이고 물론 검찰에 대해서 충분히 경계할 만해요. 제가 봐도 이거는 좀 검찰이 비정상적으로 정치에 개입한 거예요, 이번 과정은. 그거에 대해서 충분히 비판할 수 있는데 또 지지자들은 그런 정당 지도부의 메시지나 이런 거에 이제 촉각을 곤두세우고 그런 걸 기준으로 판단하는 경향들이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런 면들은 또 좀 주의할 필요가 있는 거죠. 윤석열에게 환호를 보낸 건 언제부터 우리가 윤석열을 알았다고. 다만 그 사람의 어떤 절개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이 문재인 정부가 시도하고자 하는 검찰 개혁을 함께 잘 이뤄 나갈 것이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어떤 조건부적인 지지 표현이지 뭐 그냥 그 사람이 뭐 있는 그대로 DNA부터 뭐 지지를 받고 그런 건 아닌 면에서 하여튼 저도 그랬어요, 사실은. 윤석열 후보자에 대해서 어마어마한 기대를 했는데, 그 발언, 나는 뭐 다른 건 몰라도 압수수색보다도, 이 문재인 정부가 무너지는 걸 막아야 된다. 나 그 멘트가 진짜 사실이라면. 이게 팩트는 아직 밝혀진 게 아니죠. 권영철 기자가 팩트라고 얘기했어요. 팩트라고 얘기했어요, 나는 팩트 아닌 기자. 얘기 하지 않는다고. 네네. 그러면서 그 얘기한 건데, 이게 사실이라면, 이거는 너무 충격적이에요. 예. 문재인 정부가 무너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조국을 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인데, 아니, 그러면 자기가 지금 판관까지 다 해버리는 거야, 판정까지. 판결까지 다 해버리는 거야. 근데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고 진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자리에 올라가면 그런 뭐 사명감이 드는 건지 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참 예. 너무. 그래서 하여튼 검찰이 좀 중심을 잡고
뭐 결국 수사는 해야죠. 해야겠죠. 특수부까지 배당을 했는데 여기서 접을 수는 없지만은 아니, 그래서 더더욱 청문회가 무산되면 안 돼요. 예. 청문회를 해야 됩니다. 저는 다른 건 몰라도 뭐 다른 거 기대하지 않아요. 없으면 없는 걸로 끝내야 된다. 그러니까 완전히 그 손혜원 의원처럼 안 나와? 그럼 딴 걸로 계속 털어가지고 결국 이 사람을 정말 쓰레기로 만드는 이런 짓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저는 고개가 갸우뚱하게 되는 게 지금 보수 쪽에서도 욕을 해요. 너 쇼하는 거 아니야, 니네 지금. 아니 근데 또 그쪽에서는 또 그렇게 네. 또 이해를 할 만도 해. 내가 왜냐면 그렇게 판단했을 때 네. 이렇게 해서 수사가 시작되면 청문회 때 지금 검찰 수사 중이라서 얘기 못 합니다. 그렇게 이렇게 피해 나갈 받아칠 수가 것이다. 있거든. 예. 네, 그래서 그것도 있고 인명 강행의 논리적 인명 강행의 근거가 하나 더 생기는 거예요. 자, 검찰이 나중에 이 수사 결과로서 답을 할 테니까 일단 일을 하게 하고 그걸 나중에 지켜봅시다. 근데 그 이제 이 논리가 생기거든. 그 시나리오는 이제 전제가 청와대하고 지금 검찰이 뭔가 좀 그 커넥션이 있다. 짜고서 예, 예. 뭐 하는 거다라는 건데 그럴 가능성은 저는 뭐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건 좀 더 지켜보고 이야기를 또 한번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하나만 하면 됐습니다. 지켜보고 하자. 예. 그만 봐요. 뭐 이렇게 오해봐. 예, 오늘. 예. 알겠습니다. 예. 오늘 이슈가 또 이슈다 보니까 네네. 예. 오늘 많은 이슈가 터졌어요. 중요한 건 청문회는 열려야 된다. 청문회는 열려야 된다. 예, 알겠습니다. 자, 정치부심 이번 주 순서 마치고 저희 또 다음 주에 뵙고 그러시죠. 그 다음 주는 또 우리 추석 연휴 추석이죠. 추석은 예. 또 쉬어야 되니까 네네. 예, 다음 주에 또 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예. 자, 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